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부터 특허법 기출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특허법 기출문제는 2002년부터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25년치 이렇게 해서 총 24개년이죠. 24개년치 기출이 될 거고, 우리 상표도 이렇게 했고 디자인도 이렇게 할 거예요. 특허는 상표랑 디자인보다 양이 2배예요.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좀 많아요, 양이. 그래서 24년치에 곱하기 매년 20문제씩 하면 한 480문제? 거의 뭐 500문제 가까이 될 거예요. 500문제를 일일이 하나씩 다 풀면 우리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문제도 이제 중복된 것들이 많아요. 물론 상표랑 디자인은 우리가 상표는 일일이 다 풀었고 디자인도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 하나하나 문제 푸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또 뭐랄까 매년 10문제씩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 수가 반밖에 안 되죠. 특허는 그렇게 하면 강의를 굉장히 길게 해야 돼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세 파트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기출. 그 다음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기출. 그리고 2025년 기출. 이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우리 강의는 이거 먼저 진행할 거예요. 이거 먼저 해서 이게 딱 10년치거든요. 10년치. 먼저 최근 10개년이죠. 이거 먼저 볼 거고 이거 이제 모고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치를. 이거랑 이거는 다 진도별이고요. 이건 그냥 연도별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거 10년치 다 보고 이거는 웬만하면 거의 모든 문제 다 볼 거고요. 이거 그 다음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할 건데 이건 이제 전부 안 볼 거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볼 계획입니다. 자, 제가 이 순서로 하듯이 여러분들도 물론 다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하고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는 시점은 7월 거의 말에 다가가고 있어요. 7월 마지막 주죠. 그때 있어서 뭐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실강하시는 분들은. 근데 또 인강하시는 분들이나 실강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돼서 또 한번 볼 때 시간적으로 쪼들린다 이런 느낌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오거든요. 10중 8구는 시간 부족하다라고 느끼세요. 그렇다면 요거는 그래도 좀 봐달라 이거야. 요거는 그래도 꼭 3번씩은 풀어보세요. 요거는 꼭 3번씩 풀어보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리고 이거는 제끼고 이렇게, 그러니까 플랜 B야 플랜 A는 다 하는 거지 당연히. 플랜 A는 이거 다 하세요. 그러니까 별 이렇게 3개 친 게 3번씩은 풀어보시라. 3번씩 기출문제 3번씩 풀어보시라는 건데, 요것만 해도 2번, 3번만 해도 11년 치고 220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많아요. 많으니까 이거 먼저 다 드시고, 그리고 나서 내민법도 어느 정도 되고 자과도 어느 정도 돼서 여유롭진 않아도 할 수 있겠다 하면 이것도 이제 그때 드시는 거죠. 그래서 강의 순서도 우리는 요거는 대부분의 문제 거의 다 99% 다 풀 거고요. 얘는 이제 중간중간에 선택적으로 풀 계획입니다. 그래도 많이 풀 거예요, 꽤.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처음 올해 초에 만나서 기본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특허법 중국 강의가 끝났었죠. 그리고 지금은 특허 상표 디자인 중에서 특상디 이론 부분인 중국 강의까지는 다 끝났어요. 특상디 기본 강의, 특상디 중국 강의 다 끝났고요. 이제 드디어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거고, 상표는 아마 오늘 오후에 종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상표 기출은. 그리고 특허 기출은 좀 그래도 길어요. 문제가 좀 많고 하나하나 풀어드리는데도 상표보다 오래 걸려요. 하나하나 문제 하나하나가 잡아먹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8월 한 첫째 주 또는 뭐 그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8월 첫째 주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고, 좀 더 하면 뭐 둘째 주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정도면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가 디자인은 이제 뭐 상표 기출이 끝나면 디자인 기출도 바로 이어서 할 계획이에요. 아마 디자인 기출을 내일부터 할 것 같아요. 내일부터. 그거 이제 여러분들 좀 얘기를 해볼게요. 좀 쉬고 싶다 하면 좀 쉬는 시간 드릴 수도 있는 거라 얘기를 해보고, 여튼 특허는 이제 오전에 해갖고 한 2주 정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요 파트부터 볼게요. 15년 기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의 챕터 1에 총칙 있죠. 총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특허법 2조 3호에 규정된 실시가 뭐죠? 물건 발명이면 물건을 생사, 양대, 수수청 전까지. 방법 발명이면 사청. 제법이면 사청. 플러스 그 제법에 의해서 생산된 물건을 사양대, 수수청 전.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 특허 발명이 시계라는 물건 발명이네요. 물건 발명이에요. 물건 발명인 경우 그 시계를 판매하기 위해서 전시. 이거 판매, 즉 양도 또는 인도를 위한 전시이죠. 이거 실시 맞고요. 2번. 특허 발명이 살충제를 제조하는 방법 발명, 제법 발명이네. 제법으로 등록받았어요. 농부가 그 제조 방법으로 제조한 살충제를 자신의 농장에서 사용하는 행위라고 하니까 그 제법에 의해서 생산된 물건을 사용하는 건 실시이죠. 실시 맞네. 질문이 나올 부분이 농부가 그 제조 방법으로 제조한 살충제를 자신의 농장에서 사용하게 되면 비침해 아닌가요? 비침해지. 왜? 업으로서 실시가 아니라 개인적, 가정적 실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침해죠. 비침해라는 걸 침해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실시인지를 물어본 거야. 실시이나 개인적, 가정적 실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침해예요. 문제에선 침해 여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실시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설령 비침해라 하더라도 일단은 실시다 이거야. 실시다. 3번. 특허 발명이 영상 녹화 방법의 발명. 방법 발명이네요. 그 경우 영상 녹화 방법에만 사용하는 영상 녹화 장치를 제조하는 행위. 이거 뭐죠? 전용품이네. 전용품을 제조한대요. 생산하는 거네요. 이거 실시인가요? 다시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특허 발명이 방법 발명인 경우 전용품을 생산하는 거 실시인가요? 전용품에 대한 실시이긴 하지. 물건이잖아. 그 물건을 생산하면 물건의 실시이긴 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특허 발명이 방법 발명이니까 방법 발명의 실시는 아니다 이거야. 되셨죠? 이게 주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용품이 물건이야. 물건에 대한 실시이긴 하지. 그렇죠? 물건을 생산하면. 근데 지금 요게 기준이 되는 거죠. 방법 발명의 실시는 아니라 이거야.
또 물어볼게. 전용품을 생산하면 뭐예요? 간접 침해죠? 침해를 물어본 게 아니야. 실시인지를 물어본 거야. 따라서 간접 침해에 해당하면 별로 적어도 특허 발명의 실시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3번 틀렸네요. 실시가 아니죠. 4번 특허 발명이 의약품 발명인 경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위한 시험 또는 연구에 그 의약품을 사용. 물건 발명인데 의약품은 그 물건을 사용하면 실시이죠. 물론 비침해지. 왜? 96조 1항 1호에 따라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는 맞아요. 하지만 실시라는 겁니다. 5번 특허 발명이 화합물 발명인 경우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화합물의 제조 방법과 다른 제조 방법으로 생산된 동일한 화합물을 판매하는 행위. 특허 발명이 화합물 발명이래요. 물건 발명. 이게 청구 범위에 들어있다라는 거야. 발명의 설명에는 화합물에 이 화합물을 만드는 제법 1이 기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뭐 화합물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발명의 설명에는 화합물은 물론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도 있는데 청구 범위는 화합물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갑이 등록을 받았는데 을이 그 화합물을 판매한대요? 생산한대요? 판매한대요. 화합물을 판매한대. 실시죠? 근데 이 화합물이 제법 1이 아니라 제법 2로 만들었대. 그래도 실시죠? 왜? 화합물로 특허를 받았으면 설령 발명의 설명에 제법 1이 기재되어 있어도 제법 1로만 생산된 화합물에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화합물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제법에 모든 상관없이 특허권 효력이 다 미치게 되는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특허법상 대리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 제내자라 하죠. 제내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할 수 있다. 맞아요? 맞죠? 특별수권 사항이죠. 특별수권 사항이 뭐예요? 출, 기, 신, 청, 우, 불, 복, 원 요래되죠. 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 변경은 왜 특별수권이지? 원출원 취하 간주되니까.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의 취하, 신청 취하, 청구 취하. 국내 우선권 주장도 특별수권, 나아가 우주의 취하도 특별수권. 거저결정 불복심판 청구, 복대리인 선임, 특허권 포기는 특별수권 사항이다 이겁니다. 2번 복수 당사자 중 일부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전원을 대표해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특허법 11조이란 각호에 규정된 절차에 대해서도 전원을 대표할 수 있다. 11조이란 각호에 규정된 게 뭐죠? 이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11조이란 각호죠. 그래서 복수 당사자 대표에서 어떻게 돼요? 복수 당사자 대표 원칙? 대표자가 없대. 랑 대표자가 이때 이 상황으로 나누죠. 대표자가 없어요. 원칙, 예외. 원칙, 각자 대표. 예외, 전원이 함께 해야 되고. 예외가 뭐야? 11조랑 같고. 대표자가 있어요. 원칙, 예외. 원칙은 대표자만 대표, 예외도 대표자만 대표. 다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대표자 없는 케이스로 보여줘요. 그죠?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네. 갑과 을이 출원을 했는데 그중 일부만 얘만 A라는 대리인을 선임해 준 거예요. A라는 대리인.
그럼 대리인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대리인 없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거야. 첫 번째 절차를 밟을 건데 이 절차 1이 원칙적인 케이스야. 즉 예외적인 게 뭐야? 11조랑 같고죠. 예외가 아닌 원칙적인 절차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정한다거나 의견서를 낸다거나 이런 거 원칙적인 절차거든. 이거 갑이 혼자 절차를 밟아도 을까지 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뭐야? 각자 대표 원칙. 그래서 갑만 해도 을이 한 걸로 봐준단 말이야. 근데 절차 2는 예외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갑 혼자? 못하죠. 출원을 취해야 할 거야. 그럼 갑과 을이 같이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걸 대리인을 씌우는 거예요. 대리인을. 이 상태에서 대리인이라는 상황을 추가해 볼게요. 대리인은 갑을 위해서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특별수권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여튼 대리인 A는 갑을 대리해서 이 절차를 밟을 수 있죠. 대리인 A가 갑을 대리해서 이 절차를 밟으면 을까지 결국은 한 걸로 되는 거야. 반면에 A라는 대리인이 갑을 위해서 이 절차를 혼자 밟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야. 을이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섞어 놓은 거예요. 섞어 놓은 거. 보겠습니다. 복수의 당사자 중 일부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전원을 대표해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죠. 맞지? 그 대리인이 당사자 한 명을 대리하니까 그리고 그 한 명은 전원을 위해서 또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법 11조에랑 각고에 규정된 건 전원을 대표해서 할 수 없죠. A는 을과 같이 절차를 밟아줘야 돼. 3번 보겠습니다. 제내자와 제외자가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11조랑 각호에 규정된 절차를 제외하고 원칙적인 견해요. 제외하고 제내자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제외자는 국내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 관련 선임하지 않고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볼까요? 여기서 얘가 제내자야. 얘가 제외자예요. 대표자 없다라고 할게요. 대표자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각자 대표 원칙이죠? 각자 대표 원칙이니까 제내자 갑은 혼자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을까지 이제 대표해서 밟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을은 혼자 절차 밟을 수 있을까? 을은 절차 능력이 없잖아. 제외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절차 능력이 있는 첫 번째, 국내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특허 관리인 데리고 와야 혼자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4번 제3조 1항의 법정 대리인은 후견 감독인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자, 후견 감독인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다시요.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랑 후견인이 있죠. 근데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이 나온다는 건 법정 대리인 중 후견인을 말하는 거예요. 후견인의 횡포로부터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절차를 밟는 건 동의 필요 없다 이겁니다. 왜? 방어하는 거니까. 미성년자 등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동의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5번 제외자인 국제특허 출원의 출원인은 자 국제특허 출원은 뭐죠?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한 국제 출원을 말합니다. BCT 출원. 제외자인 국제특허 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특허법 5조 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 관리에 의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맞죠? 그래서 제외자가 절차 능력 인정되는 거 몇 개? 3개. 첫째, 국내 체류하는 경우. 둘째, 특허 관리인이 있는 경우. 셋째, 기준일까지입니다. 다만 특허법 201조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한 제외자는 언제까지? 기준일부터 2개월 내에 선임해서 신고해야 된다. 맞죠? 기준일이 언제예요? 나올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 안 까먹어요. 기준일이 언제야? 국내 서면 제출 기간과 출원인의 심사 청구일 중 빠른 날. 기심바 이렇게 기심바. 국내 서면 제출 기간에서 기, 출원인의 심사 청구에서 심, 그 중에 빠른 날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특허법상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허법상 최초 공시 송달의 효력은 특허 공고에 게재한 날부터 2주 1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 의한 이후 공시 송달은 게재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 맞죠? 원칙 2주 1이 지나면 그 다음 공시 송달은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2번 특허 심판 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132조의 17 거불심입니다. 이 거불심 청구 기간을 30일이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자, 법정 기간은 연장할 수 있는 게 특허 기준 132조의 17 연장할 수 있죠. 어떻게 연장해? 청구 또는 직권으로 하죠. 전 직권으로 한번 해봤어요. 당해봤어. 코로나 때 일괄 다 연장한 적이 있었어요. 일괄. 그거 말고는 뭐 해준 적이 없어. 제 경험으로는 코로나 때 이제 일괄 다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셧다운 한다 뭐 한다 막 그럴 때 해준 적이 있었고 1회 30일 해주죠. 교통불편에 한 번 더 1회 30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누가 할까? 누구한테 해야 돼요? 특허청장한테 해야 되지. 심판원장한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거절 결정 받았어요. 거절 결정 등본 송달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는 건데 이 심판 청구 기간을 연장하겠다라는 건 심판 아직 안 간 거야. 그 심판이 개시도 안 됐는데 심판원장한테 연장해달라고 할 건 아니에요. 특허청장한테 연장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3번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했다. 청구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맞죠? 지정 기간은 연장도 되고 단축도 되죠? 연장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 단축은 청구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4번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80조 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추후 보완할 수 있다. 근데 재심 청구 기간부터 1년이 지났을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뭐죠? 추후 보완이죠. 17조. 추후 보완의 대상은 누구지? 재심 청구 기간과 거불심 청구 기간을 재심의 추후 보완의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제가 그래도 거부심 청구에 어떻게 했어요? 3개월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했던 거죠. 플러스 알파 연장 플러스 베타 추한. 재심은 베타만 있어요. 근데 또 뭐 강조드릴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겠죠? 자, 특허법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몇 개? 2개. 맞죠? 특허법에 책임질 수 있는 사유 몇 개? 1개. 이거 빼고 다 뭐다? 정당한 사유. 맞죠? 책임질 수 없는 사유 2개 중에 하나가 17조. 추후 보완. 다른 하나가 138조. 사항에 따라 대가 지급할 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대가를 지급할 수 없으면 공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책임질 수 있는 사유는 뭐야? 89조. 허가 등에 따른 연장에서 출원인으로 인해서 지연된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그거. 출원인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유로 지연된 게 연장 불가하다라는 거. 저거 빼고 다 뭐다? 정당한 사유라는 겁니다. 특허 기준입니다. 특허 기준. 그런 걸 4번 질문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잘 인지하십시오. 정당한 사유 나오면 틀린 거야. 5번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은 46조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보정하지 않으면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재량이죠. 재량이란 거 조심해야지. 4번 기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간을 월 또는 연에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으면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에 전일로 만료한다. 맞죠?
2번 국내 우선권 주장에 있어서 선출원 취하로 보는 시점은 기간의 말일이 취하로 보는 시점이 언제지?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면 취하 간주되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다음 날로 연장되지 않는다. 자,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하죠. 근데 선출원 취하 간주되는 시점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니죠.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함은 그 기간 내에 출원인 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제한된 기간을 말해요. 선출원이 취하 간주되는 시점은 그냥 취하 간주되는 거예요. 또 존속기간은 이거 역시 존속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어도 그날 만료하는 거지 다음 날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3번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이야. 그 다음 날도 기산한다? 틀렸죠? 기산일은 상관없어. 만료일만 뒤로 밀리는 겁니다. 4번 법정기간은 132조의 17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 기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으나 지정기간은 연장의 대상이 없다. 맞죠? 법정기간 원칙 연장 안 돼. 132조의 17만 연장돼. 지정기간은 연장의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특허 기준으로는 거부심 청구 기간만 연장할 수 있죠. 15조에서. 상표는 3개. 첫째, 거부심 청구 기간. 둘째, 보각결정 불복심판 청구 기간. 셋째,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존 기간. 이렇게 되죠. 맞지? 디자인 갈게. 디자인은 연장할 수 있는 거. 첫째, 거부심 청구 기간. 둘째, 보각결정 불복심판 청구 기간. 셋째,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존 기간. 근데 디자인에서 거부심 청구 기간에서 거부심이 120조예요. 디자인 보호법. 거기에 취소 결정 불복 심판도 있죠. 그것도 연장이 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특허, 거부심, 상표, 거부심, 보각 결정,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존 기간. 디자인, 거부심 플러스 취소 결정 불복 심판, 보존각하 결정 불복 심판,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존 기간. 이렇게 되죠. 이거 빼고는 연장 안 됩니다. 라고 보십시오. 그리고 5번 법정기간은 단축할 수 없는데 지정기간은 청구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맞죠? 법정기간 단축 없어요.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디자인에서. 여튼 단축 없어. 근데 지정기간은 단축이 됩니다. 법정기간에서 단축하면 편한 게 하나 있긴 해. 디자인 보호법에서. 그게 바로 상표랑 디자인에서 보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간이 3개월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보정각하 결정 내려주고 나서 3개월 동안 등록 여부 결정을 못해. 그러니까 등록 여부가 이렇게 계속 지연되는 거야. 근데 실무적으로 보각 결정 불복 심판 청구한 사례가 거의 없다라는 거야. 보정각하 결정 들어오면 내가 다시 보정하고 말지. 뭐 심판을 청구해. 거의 몇 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 없앨까? 없애기 뭐하니까 단축시키자 이거 단축시키자. 뭐 그런 논의가 이제 진행 중에 있어요. 특히 디자인에서. 여튼 단축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보각결정 불복 심판 단축을 도입하죠 이렇게 했던 상황이 들어올 수도 있고. 5번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사용되는 고유번호, 특허 고객번호죠. 이거 고유번호 적으면 뭐가 편해? 주소 안 적어도 되죠? 성명은 적어야 돼요. 성명 주소에서 주소로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1번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인은 고객번호, 고유번호 부여 신청해야 된다. 맞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 2번 특허 고객번호는 특허청장한테 또는 심판원장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3번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고유번호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 내 보정명령한다? 아닙니다. 보정명령할 게 아니라 직권으로 부여하고 알려주면 됩니다. 4번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도 고유번호로 신청해야 된다. 맞죠? 이거 대리인 코드라고 합니다. 5번 고유번호를 기재한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소, 법인이면 영업소수 지지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6번 보겠습니다. 특허법상 부적법한 출원 서류 등의 반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서류의 반려 처분 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 취지, 반려 이유, 소명 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려유를 통지하라라는 겁니다. 2번 반려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 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 기간 내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을 반려받고자 하면 반려 요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죠.
3번 특허청장이나 심판원장이 한 반려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겠죠. 행정처분이니까 행정처분에 대해선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하게 됩니다. 틀렸네요. 4번 소명기간 중 출원인 등이 반려이유 통지에 대한 소명이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정서는 안 되죠. 반려이유 통지 들어오면 통지된 반려이유가 잘못됐다라고 다툴 수 있을지언정 보정으로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5번 출원 서류 등이 반려된 경우 출원은 선천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죠. 출원이 선원의 지위 갖지 않는 케이스가 46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거절 확정되면 선언의 지위 없다. 다만 협의 불성 불가로 거절 확정되면 선언의 지위 있다. 무권리지 출원은 선언의 지위 없다. 이렇게 했는데 46조 어디에도 출원 서류 등이 반려된 경우 선언의 지위 없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도 선언의 지위 없는 거야. 왜 그럴까? 애당초 출원이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거절 확정, 무권리자 출원은 출원이 수리돼서 선언의 지위가 생겼어. 근데 나중에 없어지는 거야. 반려는 처음부터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선언의 지위 없앨 필요도 없이 없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 차이가 있고 조약구조의 기초가 될 수는 없는 건 정규성이 없기 때문이죠. 넘어갑니다. 7번 특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제법 발명이네요. 그 방법에 의해서 생산한 물건에도 효력이 미치죠. 그 물건을 수출하는 행위 그 자체는 특허 발명에 실시에 해당한다. 개정법입니다. 자, 작년까지만 해도 그리고 올해 변리사 2025년 변리사 2차 시험 기준으로 해도 수출은 특허법상 실시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내년 시험 볼 땐 수출이 실시라는 겁니다. 2번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 하더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사단 또는 재단 등 이름으로 심사 청구인, 심판 청구인, 피청구인 될 수 있다? 맞죠? 절차를 밟을 수 있죠. 그런데 심사 청구인은 관리 능력 필요 없지? 모든 심사 청구인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은 관리 능력이 필요한 청구인, 피청구인도 있죠? 그런 건 못하는 거야. 근데 조문에는 러프하게 그냥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는데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효심판 청구인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무효심판 피청구인 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권리는 무효심판 피청구인 누구예요? 특허권자잖아. 근데 비법인 사단 대단이 특허권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3번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제외자라 하더라도 국내 체류하고 있으면 제외자의 이름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맞죠? 절차 능력이 인정되는 첫 번째 케이스네요. 4번 특허청 심사관의 의견 제출 통지서에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지정한 경우 지정 기간은 청구에 따라 연장은 물론 단축도 되죠. 실무적으로 단축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정 기간 2개월 줘요.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일을 끝냈어. 만약 단축 신청 안 하잖아? 그럼 심사관은 2개월 동안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왜? 또 의견서 보정서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축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는 게. 5번 특허권 또는 특허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 신청 서류와 특허 협력 조약에 따른 국제 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했대요. 어떻게 되는 거야? 원칙, 도달주의, 예외, 발신주의. 예외가 뭐예요? 우편. 근데 예외, 우편이라도 첫째, 등록 신청 서류. 둘째, PCT 관련 서류는 다시 도달주의죠. 따라서 우편물의 통신일 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던 표시된 날부터 발신주의라고 적어놔서 틀렸네요. 도달주의죠. 8번 특허법상 서류 제출 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8조의 3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인터넷이죠.를 이용해서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접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 특허청 심판을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기록된 내용 접수된 것으로 이거 조심할 것 2포인트죠. 첫 번째, 접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 확인한 때가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때. 두 번째로는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줄에 접수용 이거죠. 접수용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 접수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언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두 가지 봐야 돼. 언제 어떤 내용으로.
2번 심사관은 28조의 4 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 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등을 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통지 등을 할 수 있고 이 통지 등은 서명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맞죠? 3번 특허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는 도달주의. 맞죠? 도달주의. 4번 특허 및 특허에 관한 권리 등록 신청 서류와 PCT 이주에 따른 출원 서류를 오판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달주의. 맞죠? 5번 28조의 5 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 등은 통지 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통해서 서류를 수신할 때 특허청 심판원이 사용하는 발송용 맞죠? 발송용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근데 두 번째 줄에 수신한 때가 아니라 확인한 때입니다. 수신을 넘어서 확인까지 해야 그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도달된 걸로 보는 거죠. 이거 쪽지 시험에 있었습니다. 확인한 때. 특허 요건 보겠습니다. 챕터 2 9번 문제죠. 자, 답은 두통약 A의 제조 방법을 비밀로 관리하면서 두통약 A 비밀로 관리하면서 2013년 1월부터 제조 판매를 제조했고 판매했습니다. 13년 1월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고요. 비밀로 관리하고 있어요. 제조 방법을 비밀로 이렇게 제조 판매했고 이 제조 방법을 이제 비밀로 유지하면서 두통약을 팔았던 거죠. 그럼 제조 방법은 공지입니까? 공지 아니죠. 근데 두통약은 공지죠. 판매됐으니까 얘는 공지되었다 보는데 제조 방법은 비밀 내에 관리되고 있으니 공지된 게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공지라는 게 뭐죠? 공지라는 게 뭐야? 알았어도 되고 알지 못했다 해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되는 거고 불특정인이 누구지? 뭐 없는 자를 불특정인이라 합니다. 보겠습니다.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을이 갑의 제조법과 동일한 제조 방법 및 제법에 의해서 생산되는 A를 각각 2013년 2월에 출원했습니다. 근데 각각 출원했대요. 그러니까 A도 출원했고 또 A 제법도 출원했다라고 하네요. 둘 다 출원한 거죠. 각각 출원했다. 얘도 출원했고 얘도 출원했고 2013년 2월에 뭐 먼저 출원했다 그런 말은 없고 이렇게만 되어 있네요. 다음 중 옳은 것은 갑의 제조 방법은 공지되지 않았고 설문에서 주어진 사항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 갑이 을의 출원 발명과 동일한 제법 발명으로 두통약 A를 제조하고 있으므로 을의 제조 방법은 신규성이 없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거 제조 방법 신규성 없나요? 아니죠. 이게 공지된 거지 이건 공지된 거 아니잖아. 신규성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2번 갑의 제조 방법과 동일한 제조 방법으로 생산된 두통약 A가 이미 판매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제조 방법이 공지되지 않았으니까 두통약 A는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얘는 신규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얘는 신규성이 부정되죠. 3번 두통약 A와 제조 방법은 동일한 카테고리 발명? 틀렸죠? 다른 카테고리죠. 물건 발명이냐 제법 발명이냐 다른 카테고리고 또 을의 제조 방법도 신규성이 부정돼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틀렸죠? 이 제법은 신규성 부정되지 않죠. 제법은 공지가 안 됐으니까. 4번 갑의 두통약 A가 판매되고 있더라도 당의 두통약 A의 제법은 공지되지 않았으므로 제조 방법은 신규성 부정되지 않다. 맞네요. 5번 을이 두통약 A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받은 경우 요거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대요. 제법 받은 경우 그 제조 방법에 의해서 제조된 두통약 A의 특허권 효력이 미치죠. 여기까지도 맞아.
의뢰 출원 전에 판매된 갑의 두통약 A 특허권 행사? 이미 판매된 특허권 행사 돼요? 안 되죠. 왜? 특허 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96조 1항 3호에 따라 출원 전부터 존재하는 물건에는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거죠. 10번 보겠습니다. 10번.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 신규성 옳지 않은 것은 1번 누구나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고 출입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장소에 특정 발명이 설치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네. 공지네요. 2번 카탈로그가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표되는 것이 사회특념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 범위, 비치 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배부 반포를 부인할 수 없다. 맞죠? 카탈로그는 제작됐으면 배부 반포되는 게 통상적이다 라는 겁니다. 3번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때 공지된 게 아니라 언제 공지된 거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죠. 도서관에 입고가 돼서 서가에 딱 진열이 돼야 된다는 도서관 입고 시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논문 심사 통과 후 인쇄되어 공공도서관 등에 입고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공지된 거다. 자, 보십시오. 잠깐만. 자, 불특정인이 옳은 표현이에요. 불특정 다수인은 좋지 못한 표현이에요. 공지라는 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되고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자가 1명이라도 그 자가 비밀주의 의무가 없으면 공지인 거예요. 공지. 꼭 불특정 다수인한테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줘야 되는 건 아니야. 자, 근데 판례를 찾아보면 불특정인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 표현이 너무 많이 있어. 불특정 다수인의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주면 공지다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있어요. 둘 다 맞는 걸로 합시다. 1차에선. 둘 다 맞는 건데 좋은 표현이 뭐야? 불특정인. 불특정 다수인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 중에 뭐가 더 맞냐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면 이건 안 맞는 거고 이건 맞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1차 시험 기준으로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 근데 뭐가 더 맞아를 물어보면 이게 맞는 거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뭐 사실관계 막 나오면서 갑이라는 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 근데 갑만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고 갑은 비밀주의가 없다. 그럼 공지라는 거야. 다수인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2차 시험에선 이거 하지 말고 무조건 이렇게만 쓰면 돼. 답안지 쓸 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3번 지문에 불특정 다수인 이렇게 돼 있어도 옳은 지문 합시다라는 겁니다. 좋지 못한 표현이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세요. 근데 불특정 다수인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판례가 그렇게 옛날에 많이 판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 교재도 다 불특정 다수인이 되어 있을 시대가 되게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불특정인으로 바꾸신 것 같아. 4번 법원은 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의 기초에서 특정 발명이 출원 전 공지 공연 실시된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맞죠? 우리 출원 전 공지, 출원 전 공연 실시여야 되는데 출원 전의 의미가 뭐예요? 출원 전 공지됐으면 되는 거지. 출원 전 공지됐음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꼭 출원 전에 만들어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 출원 후에 만들어진 자료를 기초로도 출원 전 공지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5번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출원 전이라는 개념은 외국에서 공지된 경우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는 시, 분, 초까지 고려한 자연시 개념이 맞죠? 출원 일 개념이 아니라 자연시 개념이죠. 시각주의죠. 5번 틀렸네요. 11번 보겠습니다. 신규성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공지된 발명이란 출원 전, 잘 보세요. 출원 일전 아니고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밀 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의 발명이 의미한다. 그래서 불특정인은 비밀 준수 의무 없는 자를 말한다. 맞죠? 2번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출원 전이란 출원 일의 개념이 아니라 출원 시, 분, 초까지 고려한 자연시다. 맞죠? 3번 불특정인에게 공장을 견학시킨 경우 제조 상황 등을 보았을 때 제조 공정의 일부에 대해서는 장치의 외부를 보아도 제조 공정을 알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기술의 전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럼 공지입니까? 아니죠. 일부가 시크릿하게 가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지라고 볼 수가 없겠죠. 견학자가 장치 내부를 볼 수 있거나
내부에 대해서 공장의 종업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 공장 측의 설명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럼 그 부분도 볼 수 있잖아. 지금부터 공지가 되는 거죠. 알 수 있을 때에는 기술은 공연 실시된 걸로 보겠다. 맞죠?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지가 아닌데 근데 충분히 설명을 해주겠대. 그럼 공지가 되는 거죠. 공연 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 카탈로그 읽어보십시오. 되셨죠? 5번 내부의 특징이 있는 발명에 대해서 외형 사진만 가맹물에 게재되어 있어. 그럼 공지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거 뭐죠? 반포된 가맹물의 게재야. 가맹물의 게재. 게재라는 건 발명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게재가 된 걸 말해요. 근데 띡 사진만 봐서는 그 사진 내부의 사진만 봐서는 그 발명의 내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지라고 볼 수가 없겠죠. 반포된 가맹물의 게재라고 볼 수 없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신규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수인의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비밀 주문을 가지면 공지라고 볼 수 없겠죠. 2번 특허 요건 29조 1항 1호에서 규정한 출원 전의 의미는 발명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시점이 출원 전이라는 것이지 공지 공연 실시된 사실 인정의 증거가 출원 전 작성돼야 되는 건 의미한다. 틀렸네요. 3번 전기통신회선을 통해서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암호를 부여해서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면 공중 이용 가능성이 없죠. 전기통신회선을 통해서 공중 이용한 가능한 발명이어야 되는데 암호가 있다라는 거야.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지라고 볼 수 없겠죠. 여기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냥 옳은 지문으로 봐달라라는 겁니다. 옳은 지문. 4번 카탈로그 읽어보시고요. 카탈로그 되게 많이 나오죠. 5번 공지기술의 상위 개념. 공지가 상위 개념. 그리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하위 개념. 으로 게재되어 있으면 동일성이 없어서 통상적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신규성이 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공지된 게 금속이라고 공지가 됐어요. 청광은 굴이 이렇게 출원한 거야. 신규성 원칙적으로는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3번 보겠습니다. 진보성입니다.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진보성은 인용 발명 기술적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업적 성공에 의한 모방품 발생 사실은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미칠 수 있죠.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라는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상업적 성공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니은번 진보성 판단 시 미완성 발명 선행기술을 인용할 수 없다? 틀렸죠. 미완성 발명도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인용 발명이 될 수 있죠. 반면에 확선 선언의 지위는 완성 발명만 선언의 지위, 확선의 지위를 가지죠. 왜 그럴까? 미완성 발명이면 거절될 거야. 거절될 거면 선언의 지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미완성 발명은 확선의 지위가 없다라는 게 판례죠. 판례. 그래서 타 출원에 기재된 발명, 확선에서 다른 특허 출원에 기재된 발명이라 함은 완성된 발명만을 말한다라는 게 판례 태도예요. 디귿번 결합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 각각이 공지 또는 인용 발명으로부터 자명하다 하더라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 맞아요? 청구항에 기재된 게 A라는 구성요소와 B라는 구성요소라는 거야. A 청구항이야. 근데 A 공지, B도 공지라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자명하다라고 볼 건 아니라는 겁니다. 리을번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명시에서 게재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사후적 고찰 금지죠. 디귿 리을 옳은 지문이네요. 14번 보겠습니다. 특허법상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선행기술을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거나 그러한 종합으로
인하여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효과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 인정할 수 있다. 진보성 어떻게 판단해요?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구성의 곤란성도 있고 또 효과의 현저성도 있대. 그럼 진보성 인정되는 거지. 맞죠? 니은번 해당 발명의 기술 분야, 다른 기술 분야는 진보성 판단 대비 대상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다른 기술 분야라 하더라도 채용하는 게 어렵지 않다면 대비 대상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니은 틀렸네요. 디귿번 특허 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진보성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틀렸죠? 보통 이제 유리한 효과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이제 의학의 용도 발명 이런 파트에서 많이 나와요. 또는 선택 발명 이런 데서 좀 유리한 효과 이렇게 많이 나오죠. 공지된 게 이건데 공지된 게 금속인데 우리는 구리를 선택해서 기존보다 훨씬 유리한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 발명의 설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발명의 설명에 있는 유리한 효과는 당연히 진보성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고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거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유리한 효과를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다고 하면 발명의 설명으로부터 그것까지도 진보성 판단할 때 플러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으로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하더라도 참작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명시적으로 기재된 유리한 효과는 물론 그 기재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유추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유리한 효과까지도 고려해서 진보성 판단할 수 있다 이거고요. 리을번 특허 발명의 출원 시 기술 수준, 기술 상식,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적 과제, 발전 경향, 해당 업계 요구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에 쉽게 이룰 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맞죠? 출원 시 이제 기술 수준 고려하겠다. 미음범 청구 범위가 복수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기술 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비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각 구성 요소가 독립적으로 판단 대상하는 건 아니다. 맞죠? 청구항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세 개가 같이 결합된 전체로서 보호 대상이 등록권 판단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외가 있지? 예외가 뭐야? 마쿠시. A, B, C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기 A는 A1부터 A10 중에 하나 이렇게 하는 마쿠시의 경우에는 A1부터 A10은 유기적 일체성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유기적 일체성이 있음을 전제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15번 보죠. 특허법상 진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과 선행기술과의 차이,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기술자 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에 나타난 자료에서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통상기술자가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발명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다. 맞죠? 선행기술이라는 게 있고 진보성 판단할 때 선행기술이라는 게 있고 출원 발명이라는 게 있어요. 출원 발명. 선행기술은 A라는 구성요소, B라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고 출원 발명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통상기술자가 선행기술 보고 저 먼저 A, B로 구성됐네 파악하고 통상기술자가 우리 기술 보고 A, B, C로 구성됐네 파악하고 이거 다르네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게 쉬운지를 파악하겠다라는 게 1번 지문이죠. 출원시 기준으로 통상기술자가 선행기술 보고 구성요소가 뭐구나 우리 거 보고 뭐구나 차이점 인지하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쉽냐 안 쉽냐를 판단하는 게 진보성이다 라는 걸 1번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2번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 무효 심판에서 무효 심결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공정력이죠. 공정력.
특허 발명이 공직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 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권리범위행위 심판에서 당연히 등록된 권리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등록 권리 효력을 부인하는 게 뭐지? 무효의 항변이죠. 무효의 항변. 신규성은 무효 항변 되죠. 하지만 진보성은 안 되죠. 지금 이 지문이 신규성은 무효 항변이 되나 진보성은 안 된다. 그 지문이네요. 3번. 최후 거절 유효 통지에 따른 보정이 신규사항 추가 금지, 청구 범위 보정 범위를 제한 위반해서 이게 뭐죠? 47조 2항과 40조 3항을 말하는 거죠. 제한 위반해서 새로운 거절유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면 심사관은 보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여야 하고 보정 각하 결정 시에는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틀렸죠? 거절 결정하기 전에는 거통하지만 의견 제출 기회 주지만 보각 결정할 때는 그냥 보각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정 각하 결정할 때는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4번. 특허 발명에 대한 무효 심기를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허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 심판에서 무효일 것이 명백하다면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 금지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권리 남용 맞죠? 진보성으로 권리 남용 맞죠? 그래서 2번과 3번, 4번 한꺼번에 정리해 볼까요? 2번, 4번. 우리가 권리 무효 항변이 있고 무효 항변이 뭐예요?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거고 권리 남용의 항변은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이다라는 거고 자유기술 항변은 내가 실시하는 기술이 자유기술이다 이거죠. 특허 발명의 신규성 위반의 무효 사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거 차고 등록됐어. 그럼 권리 범위 부정돼요. 무효 항변 돼요. 권리 남용 항변 신규성 위반이야. 무효 사유 명백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튼 권리 행사는 권리 남용이다 라는 거고 자유기술 항변은 특허 발명이 아니라 내가 실시하는 기술이 있죠. 내가 실시하는 기술이 출원 전 공지된 것과 같다 이거야. 그럼 자유기술 항변 된다라는 거고요. 진보성도 권리 남용 항변 되고 자유기술 항변 되는데 진보성은 무효 항변 안 된다. 5번 보겠습니다. 출원 발명에 대해서 우선권 주장 불인정으로 인해 거절유가 생긴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 불인정은 거절유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취지 및 이유가 포함된 거절을 통지하지 않고 우선권 주장 불인정으로 인하여 생긴 거절을 들어 거절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맞죠? 답이 A를 1국에서 출원해요. 같은 발명을 한국에서 출원했고 여기다 조약우주를 했다라는 조약우주. 그리고 우리 여기서 A를 이미 공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공지. 그럼 우주를 했을 때 소구표가 인정되면 우주가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우주가 부정이 될 수도 있죠. 우주가 인정되면 어떻게 돼? 신규성 위반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소구표. 근데 우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신규성 위반이 되겠죠. 따라서 우주를 부정하여 신규성 위반으로 거통을 할 거면 우주가 부정됐다는 것까지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거절유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거죠. 따라서 저런 이유가 포함되지 않은 의견 제출 통지서는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